내가 이 교수라는 직업을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변호사, 의사, 약사,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직, 지식 노동자의 가치는 거의 제로에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 5년 전만 하더라도요, 코딩 이력 100만 명 양성, 뭐 이런 얘기들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AI가 다 코딩 하잖아요. 따로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는 문과 이과로 구분하는 게 의미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AI를 활용한 사람이 훨씬 더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이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겠지. 뭐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는, 과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기술 진보가 빠른 적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한 5년 정도의 그 변화보다 향후 5년의 그 변화가 훨씬 더 급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5년도 엄청나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뉴턴 이후에 소위 17세기부터 이제 과학혁명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그 과학혁명의 이상 가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뉴턴 이후의 과학혁명은 수백 년에 걸쳐서 이런 진화의 속도가 나타났는데, 이 AI 같은 경우는 과거 500년 동안 걸쳐서 일어났던 진화의 속도를 거의 한 십수년 만에 이뤄낼 수 있을 정도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게요, 갑작스럽게 발전하는 이유가, 이 과학혁명이나 이 기술적인 진보는 항상 뭔가 이 기술적인 돌파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10여 년 전쯤인가요? 알파고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이제 AI가 이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알파고를 가능하게 했던 이 기술적인 돌파구가 바로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이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 4년 전쯤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 두 번째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러면서 이제 AI가 또 한 번 퀀텀 점프하면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얘기를 많이 하지만, 작년에 AI 분야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바로 이 피지컬 AI. 피지컬 AI가 뭐냐면요, 아직까지는 이 생성형 AI가 이제 가상 공간에서만 존재하고 또 관련 서비스를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이 AI가 이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현실 세계로. 이게 이제 로보틱스랑 이제 결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피지컬 AI 같은 경우가 좀 기술 발전 속도가 좀 더딜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그 이유가 피지컬 데이터를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런 동작이라든가 힘 조절이라든가 촉각,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상당히 좀 모으기도 어렵고 또 학습시키기도 어려운데, 올해 3월에 구글 제미나이에서 또 하나의 기술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미나이 로보틱스하고 제미나이 로보틱스 ER이라는 기술인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동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AI 스스로가 공간 인지 능력을 갖고, 그 다음에 데이터 학습 없이도 판단하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돌파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조금 구글을 좀 과소평가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결국은 오픈 AI나 아니면 좀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또 하나의 그런 프로젝트가 훨씬 더 경쟁력을 갖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 데이터라는 관점에서 과연 구글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과연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일부러 조금 늦게 이런 것들 발표한 것이 아닌가. 일단 기존의 오픈 AI나 이런 선행 기업들이 서비스를 발표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시행착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 좀 관찰을 한 다음에 기술은 갖고 있다가 이걸 보완해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그런 획기적인 기술을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하사비스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AI 기반한 그런 단백질 구조 예측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요, 화학이나 어떤 수학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전자공학, 기계공학, 그러니까 AI와 같이 연구자들이, 또는 AI 활용 없이 연구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런 인간과 AI 간의 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직업들, 문서 작업 또는 백오피스 같은 그런 기능들, 그다음에 통번역, 고객 응대라든가
또는 뭐 마케팅 이런 것들이 이미 빠르게 지금 기술에 의해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전문직들도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그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그 생성형 AI가 이 육체 노동자, 소위 그 블루 칼라보다는 이 지식 노동자, 화이트 칼라한테 훨씬 더 치명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11월인가 오픈 AI사에서 생성형 AI의 그 5단계 진화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2035년까지 달성하겠다라는 건데 그 최종 단계가 AGI, 소위 말하는 그 일반 인공지능 단계입니다. 이 일반 인공지능 단계라는 건요,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그런 지성의 출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GI 단계가 이제 되게 되면은 인간의 개입 없이도 AI 스스로가 자기 역량을 향상시키고 또 지식을 계속해서 습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제 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단계부터는 인간의 개입이나 통제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오픈 AI사의 이러한 그 로드맵에 대해서 너무 빠르다. 뭐 20년, 30년 후에도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 기술 발전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그런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AGI 단계, 이걸 이제 2035년까지를 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 단계까지 접어들게 되면요, 소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직, 지식 노동자의 가치는 거의 제로에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이때가 되면요, 지식 노동자, 이 화이트 칼라보다는 블루 칼라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역량이 있는 사람은 미래에도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전부 다 보편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특정 극소수에게 이런 그 고용과 직업의 기회가 집중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그런 그 부의 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다. 하여튼 뭐 그런 점도 분명히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변호사, 의사, 뭐 약사,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AI가 전문직들의 그 가치 하락에 큰 영향을 줄 것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미 벌써 AI를 이제 도입한다라는 이유,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대량 감원, 또 해고 이런 것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딜로이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약 78%가 이미 AI를 지금 사내 업무에 도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AI 도입을 통해서 전 세계 인력의 약 3%를 해고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메타 같은 경우도 AI 도입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간소화되면서 약 2만 명의 직원들을 감원하겠다라는 발표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당연히 대량 실업을 통해서 이제 사회적인 그런 그 혼란이 일어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의 불평등은 더욱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단기적인 측면이긴 하지만, 이런 그 격변기의 여러 이제 혼란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뭐 정부도 중요하고 기업도 일반 국민들도 좀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부 같은 경우는 사회 안전망을 이전보다 훨씬 더 좀 확충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고요. 기업들도 그냥 마냥 고용을 줄이고 뭔가 이제 감원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 직원들을 이제 재교육시켜서 AI와 협업을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개인들도 이 리스킬링, 업스킬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자기 개발과 역량을 향상시키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성 향상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거 너무 이제 개인들이 알아서 살아남아라, 각자 도생해라 라고 말할 수는 없죠. 국가가 왜 있고 정부가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좀 완화하고 최소화시켜주는 게 또 국가의 역할이고, 또 뭐 국가만 해서는 안 되죠. 기업들도 함께 동참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언제까지나 단기적인 한 10년 안에 그런 처방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컴퓨터 공학이나 AI 관련 기술들은 계속해서 뭔가 이제 개발을 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공이나 직업들은 향후에도 유망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기후 환경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래 상황에서.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나 또는 기후 변화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그런 전공이나 직업들도 앞으로 계속 유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동안 인문학 쪽을 조금 경외시, 도외시 여겨왔잖아요. 그런데 이 법학이라든가 또는 윤리라든가 또는 심리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관심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인간의 그 본성에 대해서 탐구하는 그런 영역의 학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학, 윤리, 철학, 심리 이런 쪽도 향후 좀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는 문과 이과를 구분하는 게 의미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요, 저희 총장님께서 재작년인가 디지털 휴머니티, 디지털 인문사회 학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융합해서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기술만 봐서도 안 되고 인문사회적인 것만 봐서도 안 되고 골고루 지식을 습득을 하고 이런 사람만이 또 이제 미래에 급변하는 그런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그런 학과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기존의 학과를 이제 그런 식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술과 관련해서 저는 이 예술가들을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예술은 사람의 그런 감성이나 감정,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일종의 도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AI도 이런 예술적인 그런 작품을 모사나 모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사된, 모방된 작품을 과연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미삼아서 그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그런 툴을 활용해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과연 예술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을지 예술에 일단 정의를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AI가 인간과 굉장히 지금 가깝게 진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과 이 AI를 우리가 이제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이제 분리하거나 아니면 AI와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결국 인문학적인 소양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고 또 나름대로의 그런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요, 코딩 이제 100만 명 양성 이런 얘기들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AI가 다 코딩 하잖아요. AI가 다 코딩해요. 그러니까 따로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원리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중요한 건 그 코딩을 이제 어떻게 어느 분야에 활용할 것인가가 좀 더 이제 중요해지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챗GPT를 쓰면서 이걸 생산성 향상이나 심지어는 이제 대학에서도 챗GPT를 활용해서 연구도 하고 또 논문도 작성하고 있는데 이 챗GPT를 활용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논문을 비교하면요 퀄리티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그래서 수업할 때도 챗GPT를 이렇게 서로 쓰면서 서로 토론하고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이런 수업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티나게 쓰는 학생들도 있긴 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챗GPT를 활용해서 썼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적어도 석사 과정에 있어서 뭔가 이 박사 과정의 그런 독창적인 그런 연구 결과물보다는 제대로 된 게 논문 형태를 갖췄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이제 보기 때문에 적어도 석사 논문 수준에서는 챗GPT가 굉장히 유용하다. 그리고 저도 많이 권장을 합니다. 많이 활용하라고. 저는 굉장히 다양한 툴을 쓰고 있어요. 사실 유료 구독료만 꽤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게 오픈 AI의 딥 리서치 기능뿐만 아니라 구글 제미나이도 쓰고 있고 또 이런 연구나 논문을 또 전문적으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제니 AI 이런 툴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좋은 게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켜 줍니다. 기존에는 이런 주로 자료를, 정보를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2, 3주 정도 걸리고 또 관련 자료를 또 읽어보고 그걸 또 요약하고 이런 과정들을 단 몇 분 만에 해주는 게 바로 이 오픈 AI에서의 딥 리서치 기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딥 리서치를 활용을 하면서 조교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웬만한 박사 과정생 이상의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를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끔 이제 뻔뻔하게 거짓말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양의 그런 정보를 아주 빠른 시간에 찾아주고 또 분석해주고 요약해주고 그리고 또 연구자들은 나중에 참고문을
문헌 정리하는 것도 그 일이거든요. 그것도 아주 깔끔하게 또 형식에 맞게끔 또 잘 정리를 해주고,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크게 단축해주고 또 제 나름대로의 업무의 그런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정년이 9년 정도 남았는데 저는 사실 최근에 그런 챗GPT를 활용하면서 내가 이 교수라는 직업을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위기감 자주 들어요. 자주 들고, 그리고 사실 뭐 논문에도 특화된 여러 가지 AI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서비스 들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관심 가는 키워드 몇 개 이렇게 넣어주면요, 아주 멋지게 논문 제목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선행 연구들도 찾아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뭐 방법론까지도 제시를 해주고, 이거 다 교수들이 해줘야 될 역할인데 이걸 지금 AI가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교수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조금 앞으로는 더 이제 심화되겠지만, 내가 AI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정도만 확인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정말 위기감 느낍니다. 예, 위기감 느끼고, 특히 그 뭐 학생들을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을 또 지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논문 형식 자체도 다 잡아줘요. 그리고 어떤 구성이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항목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지도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AI가 이제 해주니까 물론 뭐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할 일이 점점 없어지고 있구나, 이런 위기감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저 같은 이제 대학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이제 특수성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일반 업무도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AI를 활용한 사람이 훨씬 더 좋은 퀄리티를 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좋은 퀄리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겠죠. 뭐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호모 루덴스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호모 루덴스? 이게 1950년인가 그 네덜란드의 그 철학자 요한 호이징가가 낸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뭐 호모 파베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고 또 도구를 만드는 존재다. 근데 이 호이징가는 이 루덴스가 유희란 뜻입니다. 놀이, 재미. 그러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본성은 놀이를 즐기고 재미를 찾는 데 있다. 그래서 이걸 유의의 인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계가 이제는 생각도 하고 뭔가를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 고유의 본성은 무엇일까가 자꾸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과연 AI, 이 기계도 인간처럼 뭔가 재미를 추구하고 놀이를 즐기고 또 쾌락을 원할까? 저는 이 기계가 과연 즐거움, 놀이, 쾌락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역량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플레이풀니스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제가 만든 단어인데 유희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놀이에 깊게 상상력을 가지고 관여를 하고 또 이 놀이를 즐기고 또 놀이를 통해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경쟁과 협력 관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저는 이제 유희 역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측면에서 결국 이게 기계와 또는 인공지능과 구별될 수 있는 인간의 고유 역량이 아닐까. 그리고 이쪽을 계속해서 앞으로 역량을 확대시키면 나름대로 좀 AI와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니어를 몇 세부터 시니어라고 봐야 되는지에 대한 좀 논란도 있기는 한데,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7, 80대 정도의 이제 시니어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분들의 가장 큰 니즈는 결국 돌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누군가가 이제 돌봐줄 사람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육체적인 돌봄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돌봄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잘 아시겠지만 이 시니어 계층은 이 정서적인 고립과 또 이런 그 사회적인 고립,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서적인 불안정과 외로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I를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정서적인 안정 또는 그런 이런 사회적인 고립감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완화해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AI 말동무라든가 또 관련 서비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일부 그런 반응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상담도 그렇고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나 오늘 여기 아픈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면 AI가 나름대로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이런 운동을 좀 해보세요, 간단하게 뭐 이렇게 제안해 줄 수 있죠. 사실 고령자가 되면은 이 대화가 굉장히 많이 지금 부족해집니다. 인간 간 소통, 자녀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이제 부족
익숙해지는데 저도 가끔 저희 부모님들 둘 다 이제 거의 90에 가까우신데 그 전화 통화해요. 근데 몇 마디 안 합니다, 사실은. 그냥 뭐 건강하시냐, 어디 아픈 데가 없으시냐. 그러니까 이런 말 몇 마디로 또 나름대로 또 위안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 AI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런 정서적인 그런 그 고독감, 외로움을 느끼시는 이 고령자 시니어 분들한테 비록 기계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조금 위안을 좀 드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술 발전의 이제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 로보틱스, 특히 휴머노이드형 로봇 같은 경우는 모터가 많이 들어가요. 충분히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얼마나 그런 단가를 낮출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모터 가격이 이제 비싼데 그 이제 대량 생산 체제로 뭐 들어가거나 아니면 모터의 수를 이제 확 줄였을 경우에 충분히 그런 돌봄형 로봇 개발도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같은 경우 이제 고령자들이 이제 늘어나니까 이 돌봄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워낙 많아지고 특히 이 돌봄 수요가 중요한 게 85세 이상 고령자들이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0세하고 85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85세가 되면 이제 그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누가 같이 있어야 되고 돌봐드려야 되는데 이걸 다 사람이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런 인건비가 또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다 뭐 외부 인력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소위 돌봄형 그 로보틱스의 그 발전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희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격이 많이 이제 다운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급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아마 1가구 뭐 1로봇 시대도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중국이 워낙 또 가성비 있는 그런 로봇들을 또 많이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걔네 로봇 기술도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중국 로봇을 수입하는 거는 조금 여러 가지 좀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충분히 뭐 중국 정도의 좀 가성비 있는 그런 좀 로봇들을 개발하면 보급 확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꼭 이게 돌봄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뭐 가사 노동에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육아 이런 쪽에도 로봇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겠죠.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뭐 곤충 형태일 수도 있고 정말 뭐 이게 강아지 사족 보행 로봇일 수도 있고 그 뭐 어떤 기능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인간의 그 본성의 의인화, 그러니까 이제 신이 인간을 창조했듯이 인간도 인간과 유사한 뭔가를 이제 창조하고 싶은 그런 그 DNA 본능이 지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그 휴머노이드 형태를 지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팔만 있어도 되고 뭐 다리만 있어도 되고 뭐 손가락만 있어도 되니까 완벽한 인간의 형태까지는 필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AI 활용도 연령대별, 세대별, 직업별로 각각 다르고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소위 70, 80 이상의 시니어분들은 그런 그 돌봄에, 정서적인 돌봄에 이런 AI를 활용할 수 있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0대, 60대는 이제 조만간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돈과 건강입니다. 그래서 뭐 50대 정도 돼서는 이제 그 AI를 활용해서 이제 맞춤형 그런 뭐 재무 관리라든가 또는 맞춤형 건강 관리 아니면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사회적 네트워크 이런 쪽으로 AI를 적극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직업 안정성, AI로 인해서 내가 이 지금 갖고 있는 일자리에서 이제 밀려나지 않겠나 이런 이제 불안감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AI를 잘 활용을 해서 자기 개발 또는 뭐 리스킬링, 업스킬링 이런 부분에 AI를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자기 개발 쪽이겠죠. 자기 개발과 이제 역량 향상, 그 다음에 또 이 업스킬링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전직, 이직을 고려할 때도 AI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가장 이제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 유년기,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청년들이 사실 스마트폰을 입에 물고 태어난 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그 유아기 아이들은 이제 챗 GPT를 입에 물고 태어난 아이들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굉장히 이런 그 AI 활용에 친숙해질 거예요. AI를 통해서 뭐 정보를 얻거나 뭐 학습을 하는 것을 넘어서 거의 모든 것을 다 AI한테, 챗 GPT한테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갈 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가면 좋을지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심지어는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내가 지금 이런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괜찮은가?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배우자를 어떤 사람으로 골라야 될지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점점 이게 AI가 사용자와 이제 친숙해지고 사용자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AI, 특히 그 유년기, 이 청소년기의 그런 학생들한테 너무 이 AI에 대한 그 정서적인 의존, 또 몰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요, 기계하고만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고, 기계하고만 대화를 하려고 그러고, 사람과 대화하는 걸 아예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고립, 단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하나의 그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다양한 그런 그 감정, 느낌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친구한테 배신도 좀 당해볼 수 있는 거고, 또는 뭐 남자친구한테 실연도 당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그런 인격체가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AI하고만 정서적인 감정적인 교류를 할 경우에는 이런 그 균형 잡힌 인격체로 성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거는 아예 인격 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그 틱톡이나 뭐 SNS하고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심적으로 의존하고 몰입하고 그러면은 사람과의 대화 자체를 기피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니까. 여기 너무 익숙하다 보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항상 좋은 얘기 해줄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 뭐 얼마 전에 리플리카 같은 그런 서비스 미국에서 되게 요즘 핫하잖아요. 이 AI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안 해가지고 뭐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었다 이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이 정서적인 몰입, 과의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적인 병폐가 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뭔가 사물에 대해서 그 의인화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챗GPT한테 이름 지어주기.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면 또 달라 보여요. 진짜 얘는 뭐가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건 동반자 같은 느낌이고. 우리 어렸을 때 아이를 보면요, 인형 선물 받았을 때 이름 지어주잖아요. 예,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꼭 AI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이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좀 이렇게 이제 커스터마이징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게 뭐 모든 게 다 그렇지만 AI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쉬워야 돼요. 그러니까 시니어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 프렌들리한 그 인터페이스나 이제 기능들을 잘 이제 개발을 해서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가 있겠죠. 그 범죄에 활용될 수 있죠. 그렇죠. 뭐 딥페이크도 이미 벌써 범죄에 활용이 되고 있고, 뭐 음성 복제라든가 뭐 이미지 복제라든가 영상 복제를 통해서 사기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범죄 대부분이 사기와 관련된 범죄라고. 제 또 학생 중에 한 분이 경찰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관련 좀 논문을 또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범죄가 사기고, 그리고 이 AI 기술이 이 사기 범죄에 그 활용되기에 아주 최적화된 기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벌써 스스로가 사기를 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사람처럼 그런 뭐 음성이나 뭐 영상 또는 이미지를 복사해서 사람처럼 뭐 소비자 또는 이제 피해자한테 접근을 해서 금융 탈취라든가 개인정보 탈취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올해 나온 영화 중에서 귀신들이란 독립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래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AI를 활용한 그 사기 범죄 행각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진짜 AI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기에 당하는 그런 설정이 나와 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거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뭐 또 관련된 방책도 나오겠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창과 방패는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그 기술적인 보안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게 이런 그 AI 범죄를 우리가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AI가 충분히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방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법적, 제도적 정비, AI 범죄, 처벌 관련 법규를 신설한다든가 그 책임성의 소재를 좀 강화한다든가 이런 좀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서 이런 AI 범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야겠죠. 글쎄 뭐 아직까지는 이제 그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딥페이크 정도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뭐 허위 정보라든가 아니면 그 여론 조작 이런 것이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최근에 그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 속도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규제 지체. 그러니까 기술은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해 가는데 이 법과 제도는 너무너무 이제 느리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뭐 정부나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그 AI를 포함한 이 과학기술 혁신이 가져올 여러 가지 그런 그 편리나 산업 발전 이거를 이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제와 이 지능 사이에 이 둘 간의 이제 조화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이게 거의 예술의 영역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죠.
일단 뭐 정부는 특히 그 AI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진흥하고 또 활성화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는 갖고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AI가 가지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하면서도 이런 국민의 편의라든가 또는 이런 그 산업 발전, 경제 성장에 해가 되지 않는 이 중간 접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